주영님은 예.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는 뭘 더 좋게 보세요? 저는 사실은 네이버를 조금 더 좋게 보죠.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데 네이버가 영업이익이 더 높아요. 네이버는 영업이익 1조가 넘어가거든요. 카카오는 아직 1조가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를 저는 약간 이제 기초 자산을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시가총액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는데 이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동종 업계.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기부터 해서 반도체 쭈루룩 이렇게 하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부터 해서 자동차 관련주 쭈루룩 이렇게 그 다음에 플랫폼 같은 경우에 네이버, 뭐 카카오 나 그 외에 이제 플랫폼 주식들을 쭈루룩 이제 업종별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떤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얼마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제로 나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면서 그거에 따라서 좀 안정성을 약간 보는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이버를 약간 더 좋아하는 거는 단순한데 네이버가 영업이익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조금 더 기초 자산이 좀 더 튼튼하다. 약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카카오가 여기서 막 더 떨어지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업이익은 어차피 일정하고 또 오래 늘 건데 이게 더 떨어지면은 사실은 그 시가총액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 카카오가 뭐 돈을 못 버는 기업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번에 그 이제 카카오의 경영진의 그런 약간의 도덕적 해이 그런 이슈도 있어서 브랜딩에 타격을 입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회사를 계속 외부로 상장을 시켜가지고 그 카카오 본연의 가치를 훼손시킨다. 이런 이유들은 펀더멘털을 이렇게 좀 훼손하거나 카카오의 좀 앞으로의 미래 성장성을 저해하거나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너무 화가 나죠. 화가 나고 섭섭하고 항의 메일을 전부 다 보내야 지금 전부 다 보내야 될 상황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속이 상하고 억울한 게 제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카카오로 투자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카카오 최근에 하락을 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그 기존의 소액 주주로서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카카오페이나 뱅크를 상장을 안 시켰다면 저는 카카오가 이 정도까지 빠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걸 이제 분산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희석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약간 뭔가 단물은 다 빠진 왜냐면 네이버 뱅크는 없잖아요. 카카오 뱅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와 거의 비등비등할 수준으로 오히려 네이버를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약간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어떤 분할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LG화학을 3, 4년 전부터 계속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석유화학 기반이잖아요. 석유화학 기본적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거든요.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다른 회사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2차 전지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러면은 와 이거는 버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훌륭하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했는데 저는 최근에 LG화학을 물량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배터리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리를 했잖아요. 그러면 저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은 LG 화학은 100만 원이 넘어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계속 들고 있었으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저는 LG 화학을 줄이면서 저는 2차 전지에 LG 쪽 계열의 2차 전지를 투자하고 싶으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000대 1로 줄을 서서 공모를 제 돈 좀 맡아 이런 게 기존의 주주들은 뭔가 너무 약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액 주주의 피해고 이제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이제 항의 메일 너무하다 섭섭하다 좀 그렇다 이제 이런 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뭐 카카오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한 이슈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 이런 이슈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그래도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가 화폐는 계속 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이 통화량을 어떤 기업이 흡수할 것인가? 우리가 화가는 너무 나지만 화가는 너무 나죠. 이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에너지엘로스는 화가 나죠. 왜냐하면 기존의 이제 카카오 주주들도 화가 나고 기존의 LG화학 주주들도 화가 나지만 약간 그런 관점이죠. 결국은 이제 성장하게 될 건데 뭔가 조금 속은 상하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또 논란이 좀
많이 불거지면서 앞으로는 또 카카오가 좀 조심할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아마 이제 이런 또 뭔가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하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주주들이 그걸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죠? 잘 모르겠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우리를 놀렸다. 우리를 놀리고 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도 뭐 유튜브를 따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 안에 자회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결국은 기존의 주주들이 주주들이 이제 뭔가 의리를 지키는 거죠. 미국이 참 그런 거에서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액주주를 위해. 그것도 그냥 참 너무 속상하죠. 왜냐면 LG화학도 하나로 이렇게 몰아서 키우는 게 더 낫지 않나. 카카오도 왜 굳이 분리를 이렇게 하나로 모아서 카카오의 브랜드로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을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거는 좀 왜 꼭 저걸 분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좀 겁나는 게 혹시 삼성전자도 그 파운드리 같은 거 떼가지고 따로 상장할까봐 기존에 투자하셨던 분들 되게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게 이제 약간 이제 카카오랑 LG 쪽하고는 약간 이제 좀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의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50%가 넘어가고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85%이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고 지금 분위기상 만약에 분할을 했다 이러면 이제 왜냐하면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난리 날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 항의 메일 엄청 보낼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좀 미래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서 좀 하지만 삼성전자 좀 언제쯤 이렇게 좀 다시 반등을 해서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저 같은 제가 요즘에 이제 장이 하락을 하잖아요. 장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럴 때 또 이제 여유 있게 전체 시가총액 상위부터 차트를 쫙 이제 돌려보는데 최근 같은 경우에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이제 빠지지 않았고, 이제 금융주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 반등하는 모습 보였고, 거기에다 이제 우리 기존의 성장주, 플랫폼,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게임주, 이런 주식은 이제 많이 좀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참 이것도 선택인데 어떤 선택이냐면, 장이 크게 하락할 때 버티는 주식이 오히려 장이 상승하면 먼저 팡 치고 나갈 때도 있거든요. 근데 또 이게 또 어려운 게 장이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진 주식이 V자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이제 선택적인 건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삼성전자를 사모으는 관점은 매우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매우 좋다라기보다는 나쁘지 않다. 좋은 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45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51조였어요. 근데 올해 뭐 3년 뒤까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과연 반도체나 스마트폰이나 이게 삼성전자의 어떤 그런 가전제품의 어떤 비즈니스를 봤을 때 올해 영업이익이 줄어들까? 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올해도 약간 늘 것 같아요. 왜냐면 반도체도 아직도 없어서. 갤럭시 S22도 좀 잘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왜냐면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또 잘 만드는 지금 상황이니까. 애플과 거의 뭐 이렇게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작년에 51조 영업이 났는데 올해도 실적이 계속 좋다. 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충분히 또 뭐 나쁘지 않다.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지금도 실제로 지수가 떨어질 때도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충분히 버티고 있고 이게 참 어려운 선택인 거예요. 저도 요즘 그래서 계속 떨어진 주식을 좀 더 사야 되나 삼성전자를 물량을 더 늘려야 되나 약간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고민에서 이제 갈리냐면 내가 수익률을 더 높일 것인가 내가 안정성을 더 높일 것인가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투자 미래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안정성을 좀 가져가려면 최고의 안정성 아무래도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 근데 저는 현금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사면은 만약에 장이 안 좋은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보세요, 옹달님. 만약에 지금 뭐 한 75,000원, 76,000원이 가격인데 삼성전자가 만약 65,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럼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치솟을 것 화술이 치솟다. 그러면 이 갖고 있는 돈도 조금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어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생산성이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환율이 폭등하는 거고 결국 내 원화도 가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으로 예, 보면은 예, 그런 관점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종목에서 벗어나서 큰 흐름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런 조정이 앞으로 좀 더 지속되고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겪고 나면 뭐 한 6개월, 1년 후에는 다시 한번 대세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비즈니스 구조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1, 2가 반도체, 그리고 플랫폼, 바이오,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 회사, 완성업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글로벌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떨어진다고 하고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면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환율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의 지금 생산성으로 봤을 때 그 기업이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네, 수출할 때 싸지니까 이게 분명히 그러면 영업이 급등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코스피 자체가 뭐 위기라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약간 과매도 구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구박받는다. 너무 구박받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 자산가들이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대만과 한국을 봤을 때 어느 게 조금 더 느낌적인 느낌으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을까? 그런 관점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결국은 어떤 기업 생산성도 생산성인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또 북한이나 뭐 이런저런 좀 뉴스가 나오잖아요. 뉴스가 이슈가 되고 뭐 요즘에 좀 미사일도 좀 여러 개 좀 이제 보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저런 이유로 약간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의 어떤 본연의 실적에 비해서는 과매도다.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구박받나? 약간 그런 느낌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가만히 보면 그래도 일단 중국이 대만 안녕해도 이제 바다 건너 있으니까 거기는 이제 또 미국 항공모함도 왔다 갔다 근데 이제 북한은 맞닿아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은 뭐 2,800 밑으로 막 2,700, 2,600, 2,500 막 이렇게까지는 가능성이 그럴 때는 완전히 기회죠. 완전히 기회죠. 오히려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주식이 주가가 하락한다,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관점이 바뀌었고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런 관점, 내가 이 실적과 어떤 미래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내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리가 감정적인 것보다는 왜냐면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돈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일 수 있는데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조금 빼면서 이성적으로 숫자적으로 접근했을 때 조금 더 투자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지금 충분히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혹시나 힘드신 분이 있으시면은 어쩔 수 힘이 들지만 이런 힘든 것도 좀 뭐랄까 경험으로 삼으시면서 과거에 내가 투자를 해보니까 성장주의 포트폴리오가 너무 많으면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고 스트레스가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는 내가 좀 주영님처럼 좀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좀 실적이 받쳐주는,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적이 받쳐준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러니까 실적이 받쳐준다고 주식이 올라가나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작년에 50조를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50조인데 시가총액이 450조잖아요.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10%의 수익이 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때 저희가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배당을 좀 늘려주세요. 음. 라든지 자사주라도 좀 매입해 주세요. 왜냐면 들어오는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가 방어를 할 수 있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돈을 어차피 많이 버니까 배당을 늘려달라고 막 이제 그죠 저희가 그죠 요 막 때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돈이 많기 때문에 신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관점인데 이제 만약에 이제 들어오는 돈이 없다.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성장적인 관점으로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이제 떨어질 때 이 주주로서 뭔가 이제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런 차이? 믿는 구석. 믿는 구석이 있고 없고의 차이. 그런 관점.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주영님께서 낙관적이다 이런 거를 좀 전제로 깔아주시긴 했지만 만약에 더 떨어지면은 이제 기회로서 좀 작용할 수 있는 것 같고. 나쁘지 않죠. 예.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주 조금씩 그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요. 네.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 성장성으로 봤을 때 한국의 뭐 시가총액 탑10 기업들은 좋다.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다. 예, 굉장히 나쁘지 않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분류를 해보면 그러니까 왜 최근에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 일본이 우리나라 뭐 이제 평균 그 수입보다 뭐 이제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이런 뉴스를 떴는데 저는 그게 너무 새롭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산업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상위 1, 2가 지금 반도체가 포진해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도요타가 1위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반도체를 봤을 때는 사실 반도체가 훨씬 더 압도적일 수 있고 왜냐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글로벌 기업들이 뭐 미국 같은 GM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다 뭐 일본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상하이 자동차도 있고 뭐 유럽은 뭐 독일 3사가 엄청나게 또 차를 잘 만들고 있고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차를 만들고 이게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뭐 TSMC,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뭐 인텔, 마이크로젠 뭐 몇 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어떤 산업 구조,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어떤 플랫폼의 어떤 성향성 거기에다가 전기차, 그러니까 전기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서 완성업체 또 완성차도 있잖아요. 완성차도 있고, 그러니까 이러저런 사람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어떤 인재들이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좀 미국 주식으로 좀 넘어가서요. 예. 그 미국 주식도 보니까 이제 S&P 500도 한 7, 8% 빠지고 나스닥도 한 10%, 12% 빠졌더라고요. 이거는 지금도 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 매수해 가는 거 괜찮을까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전체적인 거시 흐름을 봤을 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주식이 지금 작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이 더 올랐다가는, 나중에는, 약간 통제가 안 될 수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물가가 만약에 작년에 7%인데, 올해 뭐, 9%, 10% 이렇게 되면 좀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거를 약간 이제 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다우나 나스닥이 지금 신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기뻐할 게 아니라 야, 이거 인플레이션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걱정해야 되는 약간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이거를 뭔가 이제 급하게 불을 절대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은 작년에 7%니까 올해는 5%까지만 2%만 떨어뜨리자 이렇게 누르려고 할 건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리고 또 미국이 워낙에 좀 기축통화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과거에 참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 미국의 달러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미국 너무 강해지고 있다. 뭔가 달러가 과거에는 그래도 중국도 있고 유로의 파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 자산이라고 했을 때 달러도 있고 엔도 미국 그때는 일본도 좀 잘 됐으니까 이제 달러, 엔 그리고 뭐 위안화도 있었고 그때는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할 때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유로도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요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자산가들이 하면서 멈칫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정부에서 규제를 너무 막 하고 하니까 맞아요. 이거 내 돈 투자했다가 이거 언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중국이 이제 뭔가 좀 이제 대체가 안 돼 버리면 일본은 뭐 아까 좀 말씀드린 우리나라랑 이제 평균 소득이 비슷해진다는 얘기가 이제 좀 산업이 그렇게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달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달러에 적수가 없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이 역시나 적은 내부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더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자국 안에서 지금 7%라는 거는 진짜 무서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로 7%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한 10%가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생필품은 또 작은 포션 차지하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느꼈을 때 내가 마트에서 장을 봤을 때 옛날에는 10만 원이면 이만큼 샀던 것 같은데 20만 원을 사도 이거밖에 안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제 강력한 약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미국에서 이거를 굉장히 잘 통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도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제가 늘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경제라는 게 뭔가 굉장히 관념적이고 뭔가 좀 항상 좀 뭐랄까 상징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달러가 뭔가 이제 잘못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이게 잘못되면 뭘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미래에 대해서 그런 사고방식 너무 어차피 뭐 어쩔 수 없다. 그때는 그때는 나의 모든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도 일단 내가 건강하니까 건강하니까 이제 가서 이제 다시 이제 파를 심고 양파도 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 그러니까 그런 게 같이 우리 힘을 모아서 다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통 많은 분들이 굉장히 투자하는 사람 치고 마음 편해 보인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달러나 금이나 그리고 이런 우리가 뭐 많은 자산들이 결국은 우리가 그거를 가치가 있다고 믿어서 가치가 있는 거지. 제가 이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점점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달러가 작년에 물가 지수가 7%고 올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올해도 지금 이제 그렇죠. 죽기 살기로 미국이 중앙은행에서 머리가 엄청 아픈 거죠. 이거를 최대한 미국 어떤 지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물가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엄청나게 지금 고민을 할 지금 가능성이 크거든요. 과거에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봤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경쟁자들을 제압했어요. 경쟁자들을 제압하면서 달러의 어떤 위상을 더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이미 경쟁자가 약간 없는 것 같을 때 과연 저거를 어떻게 또 처리할 것인가 그런 관점이 있는 거죠. 굉장히 이런 게 저는 좀 그래서 제가 이런 거 공부를 하면서 어차피 저게 안 되면 뭘 해도 다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잠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리고 이제 열심히 또 운동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S&P 500이나 나스닥 이런 지수가 한 10% 빠지면은 많이 빠진 건가요? 근데 그게 사실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서브프라임 같은 걸 겪으면은 속절없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터졌을 때도 언제든지 빠질 수 있죠. 언제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위기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정신이 없고 호객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뭔가 끝없이 오를 것 같은 부동산이라는 우리가 상품 같은 경우에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끝없이 오를 것 같은 미국 시장도 사실은 이건 미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런 투자를 할 때 어떤 맹목적인 그런 것보다는 늘 이 기초자산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해서 혹시나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여기에서 내가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뭐 임대료라든지 뭐 월세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체 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도대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물론 이게 훨씬 더 달러가 유리하고 뭐 그리고 부동산도 훨씬 더 안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제 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왜냐면 절대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코로나나 막 그 이전에 서브프라임 때 보면은 한 30-40%씩 이렇게 빠질 때, 그럼 그때도 보면은 10%가 우선 빠지고 그게 20% 30%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아무도 모를 수 없어요. 10%까지 빠진 상태에서 다음날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항상 우리는 이제 주식으로 봤을 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포지션도 있고 선물 매도 포지션도 있고 품매수 막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약간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거는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뭉뚱그려서 말할 때 세력이 약점을 잡았어, 미국을 한번 공매도 포지션으로 만약에 해서 이 위기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 심리를 자극해서 한번 밑으로 확 떨어뜨리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언제든지 그런 것들은, 근데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거죠. 일시적으로 확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게 만약 근데 장이 무너지면 우리 어떤 자본주의 자체가 신용 경색이 올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미리 이제 염두에서 아마 연준이 뭔가 또 이제 활동을 계속 이제 중앙은행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가 늘 어떤 관점이냐면, 이 화폐랑 이런 달러나 이런 모든 어떤 관점이 그냥 저절로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면은 주식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거 원래 움직이는 거구나. 약간 이렇게.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 주식을 매수할 때 기초자산을 충분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주식들을 매수해 가는 거, 모아가는 거,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 같네요. 예.